네. 네, 저도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웰콩이 이제 네. 재정비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신년부터 이제 뜨겁게 다시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마이크를 한 일주일 만에 잡아서요. 제가 그 대변인 4시간 만에 사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날부로 제가 한 달에 한 방송을 그래도 한 4, 50번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다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한 일주일 만에 잡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네. 근데 4시간 만에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제 다른 것들은 아니었고 여기에 대변인 이제 모 의원께서 대변인 이제 이렇게 제의가 오셨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게 당론이 어떠냐, 당론이 싸우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혹시 당론이 안 싸우겠다는 거면 나는 밖에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싸울 생각이니 그래서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대변인이 할 수 없으니까 당론을 이야기해 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싸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뭐 기꺼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네. 이제 그 전에 했던 발언이 있죠. 여기에 계엄령에 대해서 네. 성간이 과천 상륙 작전이다. 제가 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다시 뭐 이렇게 좀 이슈가 되면서 네. 이제 당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길래 제가 예. 이제 그럼 기꺼이 자진 사퇴하고 밖에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4시간 만에 물러났죠. 네.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우파 정당이 없어졌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우파 정당으로 믿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계몽령을 통해 가지고 사실 계엄령이 아니라 사실 요번에 대통령이 한 거는 계몽령이다.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진짜 대한민국을 계몽하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군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있는지 군이 얼만큼 군기가 해이해졌는지 이번에 여실히 한번 보여줬고요. 그다음으로 경찰이라든지 그동안에 권력기관으로 불렸던데도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이것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국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있지 않겠나 국민들이 믿으셨을 텐데 좌파 정권에서 완전히 그걸 붕괴시켜놨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이번에 보여진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그 우파 정당이라고 믿었던 제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도 국민의힘 안에 친정파가 굉장히 많다. 나중에 분명히 그거 가려질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중의원연맹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원래 의원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없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국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국회의원들이 만나는 건 모르는데 중국에는 국회의원도 없는데 한중의원연맹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중국 사람 측에는 명단이 아예 안 나오고 한국 의원들만 가입된 사람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중의원연맹이냐. 그냥 한국 의원들 중에서 친중 의원들 가가지고 조공 바치는 거지. 예,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국민의힘에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도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김혜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 사람이에요. 예, 저는 김혜지는 국민의힘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김혜지 뿌리가 나는 저기 전장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장현이 요번에 오늘 지금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그렇죠. 예, 국민권익위에서 권익위원장이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안건을 내려고 그랬는데 전장현이 와서 막은 거예요. 거기 전장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 장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통령 권익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장현이 거기 왜 등장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간자들이 그동안에 국민의힘 안에서 활동하고 역으로 이게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대로 된 우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이번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국민들도 알게 됐고 우파에 지지하는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너무 안 해 일을 왜 저렇게 안 할까 실망해서 떠났던 분들이 이번에 계몽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지지율이 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대로 거의 50% 육박하지 않습니까? 예,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뭐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사실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렇게 좌측에서도 또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우파 쪽을 보면서 되려 더 약점이나 강점들을 더 정확하게 보실 것 같아요. 삼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계엄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약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네. 전 첫 번째는요. 이 계엄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만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로 한심하다. 근데 맞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볼 것이냐? 전 이건 명확하게 지금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중인데 무슨 전쟁 중이냐면 친중이냐 친미냐의 전쟁 중이다라고 미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아직도 계엄령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다고 말하고 싶은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예, 정말 시대 들떠지거나 아니면은 간첩인 것밖에 안 된다. 예. 지금 이게 저는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 자체가 보수의 역사를 좀 더 공부해야 된다. 국민들보다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은 다른 나라랑 전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실제로 보수의 역사와 진보의 역사를 다 이끌어왔던 것이고 네. 대한민국 진보는 허상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보수가 만들어왔던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를 도둑질한 도둑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진보를 지지하는 주요한 이유가 진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진보가 사회를 보다 낮게 이끄는 사람들 같고 보수 꼰대 같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역사는 구국에서 시작되고요. 우리나라를 구한 거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정말로 진보를 이끌어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했죠. 그죠?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의료개혁도 우파에서 했어요. 네. 네, 우리나라는 복지도 보수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도 보수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대혁명들을요 보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대한민국은 진보가 했던 거는 보수가 성과를 이룬 것들에 대한 도둑질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척뿐이 없어요. 예, 그리고 민주화도 실제로 좌파 진영에서 일어났다라고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대국민이 이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용어를 말씀하셨는데요. 1980년대 학번들이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이게 그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제 자유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군사정권 물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군사정권 물러나라. 파쇼 타도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못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뭘로 색깔을 바꿨냐면 좌파라는 맞아요. 그동안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선 딱 용어가 두 가지였어요. 예. 빨갱이냐 아니면은 애국자냐. 그렇죠. 예, 이거였는데 맞아요. 예, 빨갱이냐. 이제 이런 말을 그래서 맨날 보면 좌파들을 빨갱이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빨갱이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좌파에 있으면 그 이미지를 바꾸는 전환하는 계기를 보수 진보로 바꾼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용어를. 그래서 지금 좌파라고 불러야지 이거를 진보라고 불러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퇴보 좌파고와 진보 우파의 싸움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대한민국 좌파의 역사는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와 아까 도둑질가요 그리고 공사나 찬양 북한 찬양과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네, 이것뿐이 예. 없어요. 근데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아래 밑밥을 깔고 있냐면 네. 지금 탄핵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이 했던 거는 사실상 선거에 대한 불복행이에요. 불복행위죠. 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금 네. 처음 올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본격적으로 행동한 게 언제냐?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처음 올린 사람이 누구냐? 촛불혁명의 권오혁 대표죠. 네. 네, 권오혁 대표가 여기에 지금 국가보안법 6번 범죄자 전과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6번 범죄자 전과자이고요. 이번에도 북한 찬양 고무죄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청원을 주도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100만 서명을 이끄는 동안 누가 동조했냐? 누가 동조했냐? 민주당의 당원들이 동조하고 민주당이 박수를 쳐준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 본질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빨갱이라고 하는 간첩질을 하던 사람들이 북한을 찬양 고무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국민청원을 올리고 100만 서명을 만드는데 동조한 게 민주당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작업은 이때부터 끊임없이 시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우리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이 나왔을 때요. 뭐 파우치네 백이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초창기부터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우리가 변호하면 이미지가 나빠져 해서 이거 패널들이 변호 안 했습니다. 전 이거 바로 변호했어요. 변호할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거기에 그 자칭 목사, 자칭 최 목사요. 이 사람도 실제로 북한 찬양주의자죠, 이 사람.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요. 북한에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웅들을 모시는 현충원 같은 곳이 북한에도 있어요. 거기 가서 참배했던 사람입니다. 네. 북한을 찬양 공모하고 다니던 네. 사람입니다. 북한 체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런 간첩 행위에 준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다니던 사람이 지금 함정을 파서 영부인의 아버지의 친구라고 하고 몰래카메라를 부착하고 들어가서 이거는 지금 간첩 공작질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대통령 여사의 파우치 사건으로 만들어갑니까? 이건 그냥 간첩 공작질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당당하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맞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에서 밀리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터졌다. 자, 근데요, 이번 계엄 터졌을 때도요, 저도 제가 육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술을 잘 마시게 생겼지만 술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 정책을 도와주시는 분이 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계엄령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아유 선배님 그 확인 정확히 하시고 해주셔야지 가짜 뉴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유 선배님 저한테 그래도 보고하실 때는 사실 확인 좀 하고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그때 링크가 왔어요.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 굳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역시도 계엄령을 했냐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대통령께서요 지금 계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요 계엄이라는 것은 절대 위헌도 위법도 아닙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명확한 권한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해서 이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들은 이 사유에 먼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왜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발동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고 위헌 위법적 계엄이라고 해버렸고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가 기울어진 채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와중에 제가 했던 말이 성간이 상륙작전이었다. 네, 과천 상륙작전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죠. 네, 저는요. 네. 저는 그때 제가 음. 방송을 바로 틀었습니다. 그때 계엄하셨을 때 네네. 저는 정말 그때 눈물이 났어요. 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쪽 이 좌파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쪽 진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거기서 한 12년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그쪽에서 주류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 주류에 있다 보니까 그 내부의 인너의 역할들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너의 역할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파우치백 나왔다. 김혜경 쪽에 파우치백이 나왔다. 네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바로 작전 짭니다. 네네. 바로 작전 짜요. 그리고 바로 인너에서 작전을 딱 짜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김혜경으로 돌리자. 김혜경 너 이렇게 했잖아. 김혜경 빨리 조사해. 김혜경이 10배는 더 했네. 야 파우치백 이건 던져놓고 간 거야. 근데 너는 직접 받아 처먹었잖아. 이걸로 계속 싸우게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없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윤동규 본부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략이 없기 때문에 싸움에서 지는 것인데 체급이 결코 민주당보다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전략이 없고 투지력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 같은 분들께서 훌륭한 자산이 우파에 지금 이렇게 우파를 위해서 활동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께도 지금 좌파 진영의 전략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파해법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국민의힘이 연구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예. 이번에 지금 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예.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려는 의지가 너무 아직은 약한 것 같다. 왜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대통령을 내주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을 이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에 하나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체제 전쟁이라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 방송에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때 굉장히 울컥하면서 했던 얘기 내용이 그 당시에 그 제가 방송했던 거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때 즉석에서 방송 틀어서 제가 울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계엄령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저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 너무 기울어져 있고 맞아요. 대통령을 돕는 사람이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그룹도 없어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우파에서 좌파에 있다 우파로 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파하고 좌파의 차이점이 뭐냐? 좌파는 공동 사냥을 한다. 맞네요. 선거라는 공동 사냥을 한다. 음. 우파는 한 사람이 영웅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립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고랑이고 좌파는 아프리카 들깨다. 하이에나. 예, 하이에나나 들깨다. 그래서 사냥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각자 부위를 다 찢어간다. 그래서 순식간에 없어진다. 여기는 혼자 사냥을 하고 혼자 먹는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힘이 없는 게 아니다. 호랑이 2마리, 3마리만 모이면 하이에나 20마리가 맞습니다. 와도 끄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파의 문제다 그랬는데 남들이 구경하는 거야. 우파가 같은 우파인데 시기 질투를 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맛있냐?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예. 시기 질투를 오히려 하고 좌파들은 어떠냐면 선거가 딱 되잖아. 돌입하면은 같이 먹이 사냥을 뭐 아무 생각 없어. 무조건 어쨌든 이겨봐야 돼. 그래야 뭐야? 부스러기라도 떨어진다는 거를 너무 학습을 통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전교조, 민노총 그동안에 안 어울렸던 PD, NL 다 어우러져 가지고 선거를 다 돕습니다. 다 도와요. 그리고 호남 보십시오. 그렇게 집결해 가지고 찍는데 영남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국민의힘을 갖다가 밀어줘 봤자 이것들 뭐 하노? 그리고 아유 저것들 안에 사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든다. 돌아버서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텃밭 관리도 제대로 안 했고 맞아요. 맨날 뽑아먹기만 하지. 예, 이게 전부 다 황무지가 돼가는 거를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냥 애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우파에 대한 주인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나도 어차피 여기 밭에 나온 거 그냥 몇 개 뽑아먹고 갈 거지. 내가 이 밭을 가꿀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어떠냐면 그 밭을 갈고 갈아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 와서도 먹더라도 자기들도 지분권을 요청하면서 나눠 먹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영혼 나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혼 나누기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우리 이제 우파 쪽은 그게 저는 안 돼 있더라고.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사실 이게 저도 군대에 있었고 예. 저도 이게 뭐 대학교 때 창업을 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 사실은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장기 전략이 없구나 우파에. 이거는 없어요. 계속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좌파를 민주당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는 진짜 결속력이 단단하구나. 저 친구들은 지금 함께 나누자가 베이스에 깔려 있고 네. 그리고 함께 막아주자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국민의힘은 야 얘는 빠르게 꼬리를 자르자가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야 쟤가 나보다 많이 먹을 것 같으면 내가 배 아프니까 나도 안 먹고 쟤도 못 먹게 깽판 쳐야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 뭐냐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국민의힘이 같이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국민의힘이 같이 한 거예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있잖아요. 체제 전쟁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인식 안 한다면 무식한 거고, 예? 아니면 만약에 체제 전쟁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간첩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은 개개인이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체제 전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다 알 거라고요. 네,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걸요, 제가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180석 의회만 장악해도 꼼짝달싹 못했었는데 만에 하나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이때까지 법안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 제가 볼 때 5개에서 10개만 작정하고 통과시키면 대한민국 체제가 완곡한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요, 토지 공유제도 지금 통과시키려다 못했었죠. 네. 이런 법안이라든지요. 네. 지금 이게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강화 법안이라든지요.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강화 법안이라든지 네. 지금 이번에 지금 국회 감정법도 있죠. 국회 감정법 같은 경우 기업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네. 기업 비밀도 공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법이라든지요. 노란봉투법이라든지요. 예. 이런 법들 몇 가지만 통과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의 안 그래도 강성노조의 힘이 더 강해질 것이고 기업들은 숨 쉴 틈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토지 공유와 재산 공유와 이런 얘기들을 꺼낸다라고 하면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옥죄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인데 이 몇 가지만 바꾸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정치를 그만하게 되더라도 여기는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었고 자유대한민국이었고 어떻게 정치가 있고 국회가 있고 국민의힘이 있고 내가 있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구국정신으로 싸워야 될 때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내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계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하는 것 중에서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토지 공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재명도 진즉부터 토지 공개념을 그럼요.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진즉부터 토지 공개념. 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냐면 토지를 갖다가 개인한테 나눠주면서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토지가 내 땅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영원히 내 땅인 거야. 여기서부터 시장 경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 이 주권을 그러니까 예. 이게 경제 주권을 누구한테 줬냐? 국민한테. 국민한테 준 거예요. 예전에는 뭐냐면 소장농에 불과했던 그럼요. 사람들이 내 땅이 생기니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럼요.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6.25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예? 맞습니다. 내 땅이 네. 없는데 내가 이 나라를 왜 지켜야 돼요? 음. 그런데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저것들은 땅이 없어. 소작한데 그렇죠. 네. 나는 여기 내 땅이 있는데 내가 쟤들한테 왜 합치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나라를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호남에서도는 뭐냐면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했어요. 그럼요.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후견인이 누구였냐면 호남 출신 분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체제 전쟁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 뭐 하려고? 나눠주겠다는 거야. 자, 차라리 세금 많이 걷어서 나눠주지 말고 이게 공산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세금을 덜 걷는 게 맞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덜 내게 국민들한테 할까? 그리고 북한 찬양한 애들 정말 저는 이제 우동살이 드는 애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동살이 드는 애들 걔들 이제 배도 무식하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얘들이 막 이제 떠들어대면은 얘가 뭐 물어봐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잘된 나라 뭐 있냐? 그러면 뭐 이야기하냐면 노르웨이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노르웨이는 근데 너 상속세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속세 없어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속세 우리나라 같이 많이 걷어가는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대를 이어서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어가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라멘집, 우동집 100년 넘어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이것이 없는 이유는 지금 내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속이 불가할 정도로 상속세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떨구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진국처럼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요. 이번 지금 이 탄핵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 체제 전쟁에서 진다. 대한민국에서 삼성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아 네, 삼성뿐만 LG 아니라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아니, 현대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아니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은 없어집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페로니즘이 성행해가지고 아르헨티나의 많은 기업들이 다 떠났잖아요. 예, 부자는 나쁜 거야. 그리고 나눠줘야 돼. 그런 돈을 나눠줘야 되는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그거를 뺏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어디로 다 떠났어요? 미국으로 다 떠났어요. 그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기업들이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빈국으로 전락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56이니까 어릴 때만 하도요, 여러분, 1원에 10개짜리 눈가살탕 사 먹고요, 라면 25원, 15원 했어요. 그러던 시대인데 제가 지금 50대가 되니까 어떠냐면 물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번지쳐 그렇죠. 좀 이쁘장한데 잘 나가 음. 그 여자 뭐냐면 일본 서방 있는 거야. 음. 예? 그리고 현지처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일제 시대가 끝났는데 무슨 저기 뭐야 그 우리가 저기 그 일본의 군인대 정신대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일제가 끝났는데도요. 일본 남자들한테 몸 파는 여자가 그렇게 많은 거야. 나라가 가난하면 여성들이 지금 동남아 여성들처럼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뭘로 해야 돼? 석유도 안 나와. 계속 사다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원자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이 성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화에 큰 도움이 됐는데 문재인 때 와가지고 이거를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전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가 갑자기 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을 못 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기세의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재료는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뭐가 돈이 드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돈이 들고요. 그 발전소 짓는 돈 들고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발전소 짓는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이 다 들어가 가지고 1kW당 얼마의 단가가 나오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재생에너지 전기값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걔들은 땅이 넓고 땅이 싸. 사막 같은데 안 팔려요. 진짜 호주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100만 평에 3억이면 사요. 100만 평을. 그런 땅하고 우리나라는 몇 평만 사도 3억이 넘어요. 이런 땅에다가 태양광을 깔면 효율이 나오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 에너지를 쓰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이 워낙 좋아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그러니까 짓는 기술이 미국의 반값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반값 정도의 똑같은 원자력이라도 킬로와트당 단가가 제일 쌌거든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를 버리고 지금 이것도 친환경이에요. 이거 탄소 배출 안 됩니다. 가장 친환경이죠. 가장 친환경이에요 네. 원자력이.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갑자기 태양광으로 갔어요. 태양광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런데다 태양광 아무데나 깔아도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없어. 그런데다가 비싸. 이런 데다가 태양광 깔아서 경쟁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한 거고 이거를 법제화시키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가스 공사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고 이거 게다가 기업들이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었는데 전기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기를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클러스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본부장님 말씀이 정말로 딱 맞는 게요. 지금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태양광에 한 해에 약 7, 8천억 예산을 지속적으로 쏘았습니다. 예. 근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음. 이거는 뭐 아직 조사가 다 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100% 민주당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저거 내면 까먹을까 봐요. 그때 저는 그분들하고 친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2017년 돼가지고 문재인 그쪽 분들이 다시 이제 활개를 친 거고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쭉 갔어요. 그냥 그렇죠. 나락갔죠. 네. 나락갔어. 나락가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남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호철계 쪽에 네. 이름만 대면 지금요 쟁쟁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 태양광 좀 깔게 하자. 예? 우리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 좀 정신 깔고. 나간 놈들이. 그랬던 사람이 네. 그랬다가 음. 2017년도에 탄핵 사태 이후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태양광을 얘들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영업을 하고 다녔던 애들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방금 유동규 본부장님께서 정말 문재인 최고의 네. 팀이라니까. 정말 구구절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대한민국의 산을 일단 정말로 민둥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산이 원래 민둥산이었던 거 아세요? 대한민국 산이 지금처럼 수풀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식물길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수십 년 동안 가꾸고 심어서 정말 대한민국 산을 푸르게 만든 산을 네. 문재인 5년 동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으로.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원자력이라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죽여놔 버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살린 거 하나만으로도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거는 네. 진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메르켈 총리가 옛날에 추앙을 받았잖아요 독일에. 지금은 완전히 잃어버린 12년이라고 그래요. 그럼요. 네. 왜 그러냐면 원자력을 다 포기하고 거기다가 러시아에다가 가스 끌어뒀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니까 가스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게다가 그게 파이프라인이 끊어졌잖아요. 갖다 쓰지를 못하니까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갖고 원자력을 죽인 메르켈 해가지고 난리 났고 프랑스도 지금 여러분들 센강 옆에 이게 뭐냐면 제일 그 원자력 발전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렇죠. 물이 없으면 안 끊없이 되죠. 물을 갖다 네.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더라도 음. 물만 제대로 공급해줄 수 있다 그러면 강 옆에도 돼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 그 파리 주변에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생강물을 끌어다가 해가지고 파리에다가 그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다 만들었어요. 요번에 대통령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려고 이게 STR인가 SR 같은가 그래가지고 이 용어가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거 소형 원자로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형 원자로를 하면은 뭐가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혹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지 아니면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기술이 그럼요. 소형화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소형화시키는 그거 기술 개발 R&D 기술 개발까지 이 대통령이 예산으로 냈더라고요. 그거를 싹 다 자른 게 누구냐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북한만에 우리 종주국인 북한만에 우리 남한에서는 원자력 같은 건 아예 하면 안 돼. 이거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앞으로 미래 세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가게 되는데 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빅데이터나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전기가 무조건 핵심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 전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을 끝납니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발목을 모두 잡은 것이 민주당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맨날 지금 이 좌파들의 가짜뉴스 때문에 대통령이 한 게 뭐야? 윤석열 대통령 한 게 뭐야?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에 이게 딱
쳐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맞아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고치백 딱 나오잖아요. 바로 김혜경 나와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는 자기 당이잖아요. 자기를 갖다가 해경궁 사건 터졌을 때 딱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문진용 이야기하는 거야.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그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는. 해경궁 네. 수사하자 네. 해가지고 친문들이 난리 나고 친문들이 그 당시 주류거든요. 문재인 되고 난 다음에 친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재명 바로 나간 게 뭐냐면 문진영 수사해라. 그러면 나 해경궁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진짜 오히려 그 방법으로 나갔거든. 그런데 여기는요. 하다못해 같은 당에다가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정말 너무 점잖하다 그럴까? 바본가? 점잖은 건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가 싸우는 거를 국민들께서 바라지 않지만 저는 정치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예. 이게 정치는 질량이다. 질량이라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바르고 이 무게가 질량이 무거워진다면 중도가 끌려 들어오는 거지. 내가 네. 좌클릭한다고 해서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우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가 자로 움직여야지 표를 더 갖고 올 수 있는 뭔가 망상에 젖어 있다. 그리고 이 망상 역시도 제가 볼 땐 좌파에서 심어놓은 것들인데 맞아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한번 비판을 했거든요. 네. 나는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수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깐 거예요. 이건 보수를 욕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보수는 원래 합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보수는 원래 합리적이고요. 보수는 원래 발전적입니다. 진취적입니다. 예. 근데 이 보수, 나는 합리적 보수예요. 난 중도 보수예요. 난 따뜻한 보수예요. 보수는 원래 따뜻합니다. 네. 이 앞에 미사오구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보수에 대해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야 된다가 첫 번째이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싸움이 났을 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보수는 지금 나의 권력이 중요한 분들만 모여 있다. 예를 들어서 보수의 가치를 빛내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 가치를 건드는 거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보수가 이때까지 만들어 왔던 대한민국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보수가 이때까지 번성시켰던 대한민국 70불뿐이 안 되던 나라에서 35,000불 경제 7대 대국을 만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만들어졌던 대한민국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자유를 엇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알았는데 내 목숨을 걸지 않고 싸우지 못하겠다. 내가 겁이 나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거를 썼습니다. 정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정치하다잖아요. 정치는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 말하지 못하는 것,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그럼 이 말하지 못할 거, 불의에 말하지 못하고 내가 불의에 길을 닫고 눈을 가릴 거라면 나는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정치바닥에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정치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싸워야 될 때인지 다 알면서 속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싸우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싸우셔야 지금 관저 앞에 있고 강화문 앞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여기 극우 아닙니다. 우파 지지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와 있는 이 현장에 같이 나와서 싸우셔야 우리가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진짜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예, 지금 김민수 대변인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다시 한번 좀 되새김 하다 보면은 왜냐면 이제 우파하고 좌파 있잖아요. 네. 소위 이제 우파하고 좌파하고 가장 그 근본적 차이점이 있거든요. 생각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정말 재미있게도 우파들은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나라고 생각하고 내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근데 좌파들은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네, 그렇기 100% 때문에 동감합니다. 이 나라는 헬조선이고 네. 이 나라는 억압되고 네. 이 나라는 어둡고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더 좋은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해줘야 돼 이런 걸 해줘야 돼 자꾸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요구하게 만드는 선전선동만 하죠. 선전선동을 네. 하는 거죠. 만족할 줄 모르는 말하자면 먹개비 귀신처럼 끝없이 먹어대는 그래도 계속 허기진 그 귀신처럼 사는 게 바로 좌파고
감사할 줄 알고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집을 잘 가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통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뭐를 했습니까? 토지를 나눠줘서 주권 경제 주체를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헌법이 뭐예요? 주권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라는 게 거기에서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를 하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을 한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국민 토지를 빼서 국가로 다시 가지고 오고 사용료를 니들이 내라. 이 이야기거든요. 세금처럼 말은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공개념이기 때문에 뭐야 토지세를 내라지만 그게 다시 말해서 뭐야 국가 땅인데 니들이 돈 내고 써. 이것밖에 맞습니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권을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게 바로 공산국가입니다.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방금 헌법 제1조를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행위 중에서요. 헌법 1조부터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요.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국민 모두가 권력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이 권력을 대행할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수사하겠다,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은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 주권을 찬탈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짓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국민 주권 침탈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명분을 명확히 알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 명분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와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닌데 그럼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걸 공짜로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저들은 항상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좌파들 전법이 뭐냐면 남의 집을 차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남의 네. 집을 어떻게 차지하냐? 얘 주인을 쫓아내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게 신천지 베드로파의 포교 방식인데 얘들이 나중에 신천지로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광주에서. 네네네. 그 NL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네네. 한쪽은 어디로 갔냐면 이제 노조 쪽으로 가고 예, 뭐 야학 쪽으로 가고 노조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학원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쫄쫄이 흩어지고 민노총으로 가고 노총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가 종교 쪽으로 갔어요. 종교 쪽으로 간 애들이 이제 뭐냐면 거기 신천지 포교 방식을 만들었는데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가. 저기 교회는 이미 한 400명, 500명, 1000명 정도가 있어. 그러니까 한 2000명, 3000명 그런 교회를 가요.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회가 들어가는 거야. 네. 분위기 파악을 싹 해요. 싹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 서로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하고 그 다음에 여자라든지 이런 데를 불러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엄청 따라다녀. 좀 이쁘장한 애가. 그러니까 목사가 기분 나쁠 일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것들을 갈등을 아니 이 여자가 먼저 일으키진 않아요. 갈등을 일으켜. 목사를 계속 이간질을 해. 네네. 성도들한테. 그런데 안 믿잖아. 성도들이 처음에 믿겠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누구든지 다 이게 3인성어지. 3인성어지 처음부터 믿지는 않아. 이렇게 이간질을 해. 옆에서 또 치고 들어와. 다른 쪽에서. 또 치고 들어와서 다른 면을 또 공격해. 이 목사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3인성어가 뭐? 성추행.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가든지 쫓겨나든지. 그래가지고 목사가 쫓겨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끝.
이게 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셨던 3인 성호 전략을 너무 잘 쓰는데 예.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맞싸움뿐이 예. 없어요. 예. 왜냐하면 3인 성호가 시작되는 순간에요. 사람들은 정말로 종이호랑이를 믿기 예.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가짜임이 밝혀져도 여전히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전략들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너무나 많았죠. 이게 예.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사드도 그랬고요. 예. 후쿠시마 처리수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계엄을 마찬가지예요. 내란으로 예. 연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이런 거짓 전술들이 여전히 예. 먹히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유동규 지금 본부장님하고 제가 주제 다뤄야 될 게 몇 개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너무 예. 서로 얘기에 빠졌지만 예. 가짜 얘기가 나온 김에 원래 하나 근데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맞죠? 지금 네. 댓글에 뭐냐면 누가 지금 사회자냐 그러셨는데 여기 없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 예, 맞습니다. 전투적인 이야기.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코너명이 한 놈만 팬다. 이거를 이제 주제로 하고 우리 둘 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만담입니다. 만담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